그 부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앞을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변하는 방식,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측, 전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뭐 별로 웃기진 않은데 농담입니다. 이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1번 예측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기상학자는 날씨를 예측하고 경제학자는 경기를 예측합니다. 2번 그 예측이 거의 틀린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틀린데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한 차이점. 기상학자는 최소한 현재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온다, 지금 비가 온다, 지금 밤이다. 근데 경제학자는 지금이 어떤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불황의 끝인지 호황의 시작인지 이야기 못합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사실 뭐 지금도 경제학자들끼리 뭐 어떻고 저희끼리 뭐 컨센서스도 별로 안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근데 이건 뭐 저도 뭐 경제학 하신 분들 뭐 이렇게 폄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합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기상학은 자연과학이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인데요. 인간의 행동과 그 되먹임 현상,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내일 날씨가 영하 30도로 떨어진다라고 기상학자가 예측을 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인데, 이제 믿으면 사람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일단 외출을 잘 안 할 것이고요. 하더라도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나가겠죠. 그 보나마나. 자, 그렇게 나가면 내 몸은 좀 따뜻해지는데 그렇다고 날씨가 따뜻해지지는 않는 거죠. 왜? 인간의 행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현상.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 자, 지금부터 2년 안에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불황이 오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은 굶어 죽을 거고 3분의 1은 병들어 죽을 거다. 약국 없어도 죽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뭐 3분의 1까지는 안 가지만 뭐 완전히 그래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때 뭐 아예 뭐 난 될 대로 살래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단 주식 팔고 금 사고 뭐 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실제로 그런 불황이 와버리죠. 왜? 사회현상은 개개인의 행동이 에그리게이션 되어서 다시 그쪽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메커니즘은 지금 뭐 확실하게 다 규명되어 있죠. 뭐 정보의 유통이라든지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예측을 한다는 말, 그래서 요즘 뭐 아주 이제는 일반화된 말이 그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슴 또 부풀게 하는 말인데 사기꾼들도 이런 많이 쓰고 계시지. 자신이 없으니까. 뭐 저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뭔가 하면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사실 만들어진 측면도 굉장히 있잖아요. 물론 그 비슷한 디바이스가 어떻게든 나오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그 시점에 나오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미래는 예측과 전망인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인데,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경제학과 이쪽에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뭐 소위 말해서 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건 대개 이제 대학원을 가서 그때 주로 전공을 뭘 했느냐면 수리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 뭘 많이 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선택권이 많은 애들이 많이 하는 거는 영양가가 있어서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영양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금 받기 좋고 공부 잘하면 어느 정도 뭐 공부하면 이제 교수 되기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계량이나 수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배경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198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뭐 컴퓨터가 그럼 만들어진 건 아시는 대로 1940년대죠.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애로하고 국가자산이었으니까 대략 이제 경제학 계통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엑셀로 하면 금방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메인 컴퓨터 프레임에 연결해가지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변형 분석이라든지 시계 분석을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년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뭐 내년치 뭘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개념적으로만 있었지. 근데 이걸 실제로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발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량이나 수리, 노벨 경제학상도 그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그림이 1980년대부터 슬슬 뭐가 나오냐면 어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제가 눈을 그려놨는데 인사이트인데 이쪽은 뭐 전공 안 한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암호예요, 암호. 왜냐면 다 수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쪽은 표도 없고 표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그래프도 없어요. 그냥 말입니다. 말이면서 그냥 그런 말로 좀 그냥 그냥 말이에요. 말 그냥 내러티브.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쪽은 뭐 거의 뭐 이게 얘네들이 인간이냐 수준으로 네. 도저히 뭐 사기꾼이다 할 정도로 뭐 아주 별볼일 없었어요. 사실은 숫자도 뭐 당연히 저쪽이 많고 거기도 학교 가면 다 저런 애들이 자꾸 있고 하는데 30년이 지났어요. 30년 40년 지금으로 치면 40년이 지났는데 누가 맞았느냐 뭐 맞았다 틀렸다는 뭐 좀 편에 있지만 누가 큰 흐름을 나름대로 제대로 봤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1970년에 나왔잖아요. 1980년에 권력이 더욱이 나오고 1980년에 그 미래 충격이 나오고 90년에 권력이 더욱이 있어요. 그 3부작이 이제 토플러 3부작인데 토플러 책 그 제3의 물결 혹시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나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왜냐면요 고전이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고전이란 책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안 읽은 책이 고전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안 읽는 겁니다. 원래. 근데 마치 하도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읽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 아들이 뭐 물어보면 뭐야 이거 하고 말은 사실 안 읽은 책 겁니다. 시몬스 대충 본 거지. 뭐 그러긴 합니다. 나도 뭐 사실 그랬는데 엘빈 토플러 책 보면 표 당연히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직장에 들어와서 90년대 중반에 초반인가 하여튼 어떻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글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어떤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그 책 한 3권을 다 읽어봤어요. 끝내줍니다.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자 그런데 엘빈 토플러 플러스 알파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럴까?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교해 본들 궁극적으로 본질은 과거 추세의 미래 연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 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내가 말이야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압구정동 가서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뭐 이렇고 강남에 가서 좀 애 엄마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고 명동에 가서 또 젊은 청년들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보니까 이렇고 그래서 나 이렇게 봐 근거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좋게 말해서 인사이트지 나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사실 근데 맞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런 단속점 소위 변곡점이 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이쪽은 물이 우리가 초등학교 구민학교 때 저는 구민학교 나가는 편 구민학교 때 물은 뭐 화학 시간 중학교 때 배운 거나 물이 0도부터 100도까지는 액체잖아요. 그거 다 아시면서요. 온도는 올라가지면 액체입니다. 근데 100도부터는 기체로 변하잖아요. H2인데 물속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단속점이 뭐냐? 이제 정보화 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추세의 미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 이제 프레임을 놓고 그 흐름을 보면 되는데 단속점이 올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한 초중반부터 시작된 PC를 중심으로 퍼졌던 정보화 혁명의 페이즈 1 그 다음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던 소위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선정적인 단어로 잘 부르는 정보화 혁명의 페이즈 2 페이즈
이제 거기에서 지금 본격화되는 것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걸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어차피 이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쭉 발달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아시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명은 결국 기술을 기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농경, 파밍. 몇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밍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농업이 문명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죠. 지금도 뭐 멧돼지처럼 사냥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게 생기면서 아시는 대로 쭉쭉쭉 흘러나오는데 이걸 개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초기에는 집단 속에 개인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기질서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요. 그 집단 안에 소속된 그냥 하나의 그냥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단과 개인이 엇비슷해지거나 집단과 개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거 저는 표현하고 싶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이제는 집단과 무관하게 개인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거죠.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집단과 개인이라는 이 시대에는 어떤 개인은 그 집단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그냥 떠돌이처럼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과거에 예를 들어 가부장권이라고 하는 그렇게 강했느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야 저기 시집가 하면 네 하고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싫어요 그럼 나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나쁘고 딸이 뭐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때는 기본적인 경제 단위가 그 가족 단위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사실 자원배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는 그 가족을 떠나서는 혹은 좀 더 넓게 가도 시족을 떠나가지고는 이 젊은 아가씨가 어디 가서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딸이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했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너 이거 해. 좀 싫은데요? 뭐 할 건데? 놀고 싶어요. 너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서 풀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사실 그런 거죠. 어떤 개인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극단의 사실은 길게 이슬람이 지금 종교와 이 합체가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집단과 개인이 균형을 가니까 이건 개인이 집단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개인의 역량이지만 그 개인에게 체화될 수 있는 기술이 커진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걸 표현하는 게 저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빈슨 크루소는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근대적 개인이 집단을 떠나서 20년간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 자유인, 근대적 개인의 출발점은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데 현대사회는 개인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사실 국가도 좀 유능한 개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고요. 사실 자꾸 개인하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이런저런 관계 맺지 않으면서 묻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개고기는 맛있다, 아니다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주장이라도 자기가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올리기만 하면 몇 명이 보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만약에 길게 안 가고요. 30년 전 기준으로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퍼뜨리려고 한다면 지금 돈으로 최소한 3, 4천 원 있어야 됩니다. 3, 4천억 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일단 지금은 장비가 비싸죠. 그 편집하는 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거기다 그것을 어떤 채널에 넣는다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개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해져 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만 년 전이나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로서 DNA 몇 개를 갖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이 개인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가장 큰 것은 지식이죠. 지식.
그 개인의 지식입니다. 지식. 개인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강하게 하는 그 기반이 있는 건데 그 기준은 지식입니다. 출발점은. 지식.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양 중세 시대에 그 제가 이걸 실제로 읽어보니까 9세기 후반이니까 한 850년, 60년, 70년 되죠. 중세 유럽의 가장 큰 도서관 이 스위스 장크르 갈렌의 베네딕토 수도원 도서관이더라고요. 저는 장크르 갈렌 이 도서관 안 가봤는데 한 2년 전인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니까 여기 가가지고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서관의 장서가 500권입니다. 500권. 1000년 전에 500권 책을 갖고 있으면 전 유럽에서 제일 책이 많은 도서관입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 댁에 가가지고 집 털어버리면 아마 도서관 애들 뭐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500권 나올 겁니다. 네. 전 유럽에서. 그리고 뭐 실제로 케임브리지 도서관 장서가 뭐 한 300권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럴까? 책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중세시대 때는 아시는 대로 양피지에다 필사를 했잖아요. 자, 일단 양피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양가죽입니다. 양가죽. 양 한 마리 잡아봐야 A4지 몇 장은 안 나옵니다. 거기다 그 무드시를 또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여성분들이 다 핸드백 좋아하시잖아요. 소가죽백하고 양가죽백이 있을 때 양가죽백이 대부분 비쌉니다. 네. 그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A4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잉크를 써야 되는데 그 잉크도 비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단 사람이 쓰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숙련자가 한 사람이 2년을 하거나 두 사람이 1년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연봉 5천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 양가죽으로 만든 A4지, 그 핸드백 만들기도 아까운 걸 그것도 글씨를 써야 되고 뭐 이거 해야 적어야 되고 아무리 작게 잡아도 2, 3억입니다. 2, 3억.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시대 때 책은요 보니까 뭐 책을 읽는다, 문자를 본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일반 사람은 책이란 거를 눈으로 보고 죽기만 해도 영광인 거예요. 네. 펼쳐보는 것도 못 외워.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인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귀족조차도 그 글을 왜 그러니까 그때는 라틴어였겠죠. 글을 배울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시절. 그래서 아시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1450년경에 활판 인쇄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이야 알아졌다는 거 아실 거고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정보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정보혁명 초기기 30년 전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컨설턴트이자 뭐 이런 사람이 오마이 에니치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한 3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초중등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 교육을 전부 다 돈으로 따지면 5천엔, 우리 돈으로 5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12년을 그러니까 633 12년을 배운 거를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씩밖에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기준으로 초중교의 모든 교과서를 디램에다가 저장하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1메가 디램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1메가 디램이 5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거는 뭐 50원이나 5원도 안 할 겁니다. 1메가 디램이 팔지도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오마이게리치 얘기는 약간 이제 패러디가 있는 건데 외우잖아요. 일본에서도 지금도 그렇지 외우잖아요. 아니 검색하면 단어인데 그걸 왜 외우냐는 거지. 그걸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씩도 안 되는 걸 가지고 22년을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 계획을 주장합니다. 물론 뭐 일본도 좀 깝깝한 나라니까 그 교육 계획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오히려 후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정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집단이 갖고 있는 정보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딜로이트도 이제 어쨌든 머릿수로는 회계사 합치면 20몇만 명이고 회계사 안 하고 컨설팅만 해도 한 8, 9만 명 치거든요. 컨설팅 회사가 먹고 사는 거는
뭐가 있느냐면 일단 DB잖아요. 경험을 DB화 시킨 거.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딜로이트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나름의 그 지식 자산, 그걸 개인이 비교한다는 건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개인도 구글링만 열심히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자산의 60-70%는 접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보면은 이 제가 그 어디야 어떤 책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문구를 가져온 건데 그 토마스 뭐 쿠르만인가 아니 쿠르만 아니던데 하여튼 뭐그 양반이 이제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구글 검색 엔진의 공동 개발자로 검색을 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고메즈라는 사람인데 그 바닥에서 벤 고메즈 하면 다 알더라고요. 네, 다 아는데 하여튼 이 탄자니아 출신입니다. 본래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래 구글 검색 엔진 공동 개발자니까 이거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죠. 나는 제3세계 출신입니다. 이 뒤에 내 말이 줄어드는데 우리 집에서 중학교 이상을 간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내 궁극적인 목표는 읽고 쓸 줄도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탄자니아의 어린이가 미국의 대통령과 똑같은 정보를 얻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술적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 개인이 그렇게 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 말인데 네. 그 개인이 쓸 수 있는 디바이스의 어떤 그 용량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1968년,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가거든요.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석박사급 2만 명이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사실 이게 그 잘 나가던 미국이 60년대 거치면서 71년에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71년에 이제는 아무리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꾸죠. 왜? 그럼 금이 없어. 이게 시체말로 배째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한 게 닉슨 대통령이 한 게 71년에 금태환 정지라고 하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게 실제로 금태환 정지 쳐보시면 돼요. 그게 배째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째라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재정이 구간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월남전에 물려서 돈 엄청나게 쓴 거. 두 번째는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폴로 달을 보낸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이외에 안 가잖아요. 왜? 실제로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드리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69년에 케이프 캐나버렐에 그걸 넣습니다. 그 메인 컴퓨터를 하나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폴로 11호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 당연하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필름에 매일 나오는 이 장면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내겠는데 그때 당시 아폴로 11호를 관제하기 위한 이 케이프 캐나버렐의 메인 컴퓨터 이 한 대의 연산 능력을 1이라고 치면 저하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LG나 뭐 있겠지만 2018년형 혹은 19년 휴대폰의 연산 능력이 몇 배냐는 거죠. 이게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강국 하나가 갖고 올 수 있었던 컴퓨터의 10만 배를 지금 우리는 100만 원 언저리 가격에 개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이게 바로 개인이 이렇게 클 수 있는 배경이 개인이 지식에도 접근 가능하죠. 이 컴퓨팅 바로 개인이 할 수 있죠. 등등등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고요. 권력 구조가 바뀌면 사회 구조가 변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제 핵심인데 제가 이제 총이를 피스톨이라고 하죠. 권총을 피스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권총을 피스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권은 이제 이 정권 뭐 할 때 이 주먹권자고 이제 한다는 건데 피스톨은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그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피사 근처에 피스토이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피스토이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권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피스톨이 된 겁니다. 피스톨. 네. 지금은 이제 피스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장총은 나왔는데 제가 뭐 피스톨을 얘기하지만 하여튼 총이 나옵니다. 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평등해집니다. 그 전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지 아무리 열심히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도 20대 초반에 씨름 선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적 능력 자체가 평균적으로 여자나 남자의 80%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뭐 근력이나 이게 다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1대1 싸움에서는 절대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그 남녀 간의 분업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총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지 아무리 뭐 우람해도 그냥 빵 하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총의 역사에서 아주 그런 사람이 화성총 시대를 지나면,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리볼버라고 해서 연통처럼 돌아가면서 존 웨인이 쏘는 그 총 있잖아요. 그 콜트가 만들어내거든요. 그 제임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 권총을 만들어서 이제 돈도 많이 벌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은 사람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콜튼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총 한 자루 있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나오면서, 화약이 나오면서 이 무역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장이 사무실로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하고 결부됐냐? 20세기 초반에 제가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피임량입니다. 피임량. 그다음에 이게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입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제일 크게 나온 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두 개를 찍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농약이 개발되면서 소위 말해서 녹색혁명이 되고, 인류가 역사 이래 최초로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굶주림에서. 두 번째가 이제 피임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저게 20세기 초반에 개발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숙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전제품들이 나오면서, 사실 남녀의 분업 구조 속에서 이 가사일이라고 하는 게,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보면 저도 참 매일 느끼는데, 이게 네버 엔딩 스토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거기다가 식기 세척기 있고 그래도 그렇게 귀찮은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이전 시대에는 남자도 남자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애 낳고 애 케어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해도 겨우 사느냐 죽느냐는 선상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다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이게 다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력 구조가 변하고 사회 구조를 다 변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경제적 요인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기술의 발전 혹은 생산력의 발전이 사회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사례를 제가 3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인풍습과 노예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이 굉장히 이거는 사실 좀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금기죠, 금기, 그죠? 네, 금기입니다, 금기인데. 본래 근데 이제 원시 종족을 관찰한 여러 가지 인류학 보고서를 보면은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일단 의외로 이제 원시 종족들이 전쟁을 잘 안 하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시적 단위, 몇십 명 단위 전쟁을 하지만 엄청난 자원과 또 엄청난 희생과 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괴로워지니까 얼마나 많지만 일어나긴 납니다. 일어나면 이겼어요. 이겼으면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당장 손에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고기라도 먹자. 이렇게 흘러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예. 아깝잖아요, 뭐 썩으면. 예. 그런데 사실은 침팬지 종류들도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동족의 고기를 먹는다면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식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할 생각 혹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식인이 왜 어떤 시점에서 없어졌을까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그것은 본래 생산력이 낮은 수준에서는 사람을 먹는 게 이익입니다. 네. 왜냐하면
걔를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켜 본들 생산력이 낮은 수준에서는 열심히 일해봐야 지 먹을 것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예의 특성상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감시를 해야 되고 노예가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코스트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노예가 지 먹을 것 충분히 먹을 만큼 생산하고 플러스 알파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걔를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잡아먹는 게 일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생산력이 계속 발전해요. 근데 그게 농경이 되면 노예가 그래서 발생하는 건데 농경 되기 전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끌고 다니는 것도 일이잖아요. 끌고 다니는 것도. 네. 죽이든지 뭐 죽여서 먹든지 안 먹든지 옵션이지만 근데 생산력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게 이익이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저기 일 시키는 거 피곤하니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어 라는 사람이 설사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생산력이 수준에서 네가 먹는 것은 이건 복잡해지니까 그럼 딱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 그 멋있다 라든지 그것은 비도덕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이런 소비보다 이런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 시점에서 노예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식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것은 처음에 기술이 뭔가 하나 나온 겁니다. 파밍 이 기술이. 그다음에 그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사회 제도 하나가 변해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계속 이제 돌아 나오는 것이 핵심 그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날로그 경기의 전과 디지털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제일 큰 거는 인간과 기계가 그 구분이 없어지고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도 없어지면 사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실 과거에는 생산하고 소비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아마추어도 충분히 올리고 그러죠. 요즘 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그 정말 그 자기 방에 그냥 그 DSLR도 아니고 그냥 그 뭡니까 휴대폰 신형 하나 갖다 놓고 틀어도 뭐 내용만 괜찮으면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뭐 그런 거. 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뭐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 물리적 세고 디지털 세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요새는 뭐 저런 것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상호작용 범위 확장인데 이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 얼마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소위 컨텐츠 유통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LG TV에서 1년 동안 공짜로 보죠, 그죠? 네, 근데 그 조건 혹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굉장히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컨텐츠 유통 시장에 우리도 바로 접속이 된 거고 얼마 전에 그 인터뷰 보니까 킹덤이라고 하는 거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조선 시대를 배경하고 미국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는 좀비를 두 개를 코드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의외로 그 서양 사람들이 크게 열광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좀비 하면 뭐 이상한 피 질질 흘리는 애들이 뭐 옷도 뭐 저거들 옷 그 청바지 비슷한 찢어진 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갓 이렇게 쫙 멋있게 쓰고 두루마기 입고 좀비처럼 나한테 하니까 이게 뭐 좀 재밌었나 봐요. 어쨌든 그 코드가 제작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즉각적인 글로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프랑스에서도 뭐 미국이야 많이 본다고 치지만 그래 그런 게 이상한 거 좋아하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막 보고 댓글이 막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이제 연결을 하는, 일하고 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과 이제 협력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 세 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걸 바꾸는데, 제가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의 기업은 자산의 집합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정책인연 시간에 다음 중 기업의 3요소를 고르시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지금 기업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게 다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뭐 아마존이 뭐 시가총액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토지, 노동, 자본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도 토지, 노동, 자본보다도 오히려 기술, 특허, 브랜드 이런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특히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시가총액 그렇게 높은 거는 걔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 기업은 알고리즘의 직업으로 가고 있고
과거에는 육체 확장원에서 기계를 봤다면 이제는 지능의 확장원에서 기계가 보여지고 그전에 시공간이 무조건 아날로그 시대에 제약돼서 이제는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해방되어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21세기를 딱 한마디로 이제 저는 보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나. P2P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P2P. P2P가 핵심입니다. P2P. 그 지금 이제 키워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0년대가 저는 아날로그가 조금 디지털 신기술 경기점에 오르는데 일단 뭐 AI, 뭐 암호화폐, 로봇, 자율주행차, 수명 현장, 모형화, 솔로 이코노미, 기기 이코노미, P2P 이렇게 쭉 했는데 핵심은 P2P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그 인간은 그렇죠.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소비하는 구조로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소비는 하지만 사실 그 기본적인 그 니즈라고 하나요? 근본적인 그 소구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오래 산다. 오래 사는데 좀 건강하게 산다.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하긴 한데 배가 안 고파야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배를 굶주림이 없이 좀 안전하게 산다. 그죠? 안전하게 산다. 그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뭐 행복이라는 단어 요즘 너무 많이 써서 좀 저는 쓰긴 싫은데 하여튼 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애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유대감 속에서 내가 좀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 구조 속에서 그것을 미트시키는 그 기재와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이런 프로덕트가 다르게 나올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역설인데 수명이 늘어난 게 기본적으로 100년 전에 이제 농약으로 기근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량으로 출산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인류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외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죠? 혼자 살고 완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핵심이 이제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노래가 빨리 진행되니까 사회 문제는 80~90%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다. 왜냐? 대개 이제 사회 제도나 모든 것들은 대개 60세 언저리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한 55세 언저리 은퇴해서 한 5년, 길면 한 10년 대충 살다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기준으로 여자는 좀 더 오래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은퇴한 별 할 일이 없지만 여자는 좀 오래 살아도 손자를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며느리나 딸과 함께.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뭐 한 70 언저리까지 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일단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을 사망 전 3년 안에 다 쓴다는 겁니다. 그 다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하나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사이클상으로 대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좀 이런 위생이 안 된 데 보면은 대개 40세 초반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왜? 우리도 조선시대 때 딱 그만큼 살았거든요. 자,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생존과 번식에 충분한 만큼 살면 돼요. 그 이상 살면 그거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식이 가능한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이에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손자를 낳을 때까지는 무조건 살아줘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죠? 왜? 그 전에 죽으면 애를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첫 애도 있고 마지막 애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면 첫 애를 대개 남자 기준으로 한 17, 18세 애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기준으로는 한 18, 9세 정도. 그죠? 거기에 낳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출산을 시작해서 20년을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20년이면 개념적으로는 1년은 임신하고 1년은 수유하고 또다시 애를 낳고 해서 10명을 낳을 수 있는데 물론 뭐 맥스 12~13명이 나오는데 10명을 낳으면 한 절반에서 3분의 1은 죽습니다. 그죠? 그럼 막내가 다시 커서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할 언저리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살지는 않는 것이 딱 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40대 초반 정도 되면 죽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길어지니까 60으로 세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60 정도에 아니 이거 뭐 저도 뭐 60 다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뭐 죽겠다는 얘기 전혀 아니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60 정도에서 윗세대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가족적 슬픔은 논외로 하고요. 그 윗세대가 갖고 있던 자산을 그 아랫세대가 받는 겁니다. 집을 한 칸 남겨놓든 뭐 땅을 하나 남겨놓든 통장 하나를 남겨놓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60 언저리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들은 대개 35세에서 40대 초반이에요. 한창 애 키우고 돈 많이 들어갈 때 부모의 자산을 받아가지고 또 애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또 60이 되면 그 자산이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순환 구조가 딱 60 언저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불과 3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딱 3년 늘어났어요. 그 얘기 뭐냐면 17년 동안 아프면서 병원 다니면서 의사도 돈 벌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구조가 되니까 윗세대는 불안해서 돈을 쓸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랫세대는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부모님 살아계시는 고마운데 지금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financially 이게 스크래치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소득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창 결혼하고 좀 케어가 되고 40 초반에 애가 초등학교 정도 갈 때 되면 자산 소득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또 커버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구조가 깨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는 아니고 현상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코스트가 너무 커지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결혼은 여성에게 훨씬 많은 코스트를 강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고 잘 안 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로보트, 노령화 솔로 이게 다 이제 제가 수명 연장 노령화 솔로가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P2P나 기기 이코노미나 암호화폐는 이제 다른 글로벌의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IT든 뭐든 간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요즘 나오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애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그 애가 사전적으로 유전병 같은 리스크를 완전히 줄이고 일단 나오면 건강하게 완전히 장성할 수 있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설사 내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IT 커버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스토리가 흘러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글로벌 P2P 질서의 도면인데 자, 제가 보기에 아날로그 질서의 대표는 은행, 법정통화, 공정파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핀테크, 암호화폐, 1인 미디어,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는 제가 이야기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뭐 길게 할 이유는 없고요. 이 P2P의 아주 극한을 하나 보여주는 게 이게 암호화폐입니다. P2P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 허브 구조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떤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 안으로 모여들고 이 데이터가 모여든 데이터가 다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런 구조로 홈쇼핑도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서버에 접근하고 근데 이 P2P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좋아지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가지고 어떤 질서가 형성되고 얘네서 막 돌아가는 건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폐인데요. 자,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위패를 감시하고 위패 증명동을 잡아놓고 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 아주 정교한 제도예요. 그런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형태의 국가 권력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화폐를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투명하고 확인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제가 말이 조금 어렵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암호화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기 토플러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 넘어가겠는데요. 실물이 농업사회의 제1물결을 상징하면 지폐나 산업사회의 제2물결을 상징합니다. 정부사회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제3물결의 상징인 디자인의 통화가 출현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암호화폐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중앙이 없는 탈중앙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이 만들어서 화폐는 권력입니다. 돈을 찍을 수 있는 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근데 순수한 민간 네트워크로서 국가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 화폐 체계를 그것도 글로벌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P2P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암호화폐 자체가 뭐 이더리움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논외로 하고 이런 형태의 질서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old becomes new again. Long ago, bazaars were the center of trade. People interacted with each other directly in their local marketplace. There were no middlemen telling them what to sell, how much to charge, or how to pay. But we live in a different era. Even though the internet is glob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are restricting free trade. They collect your data and violate your privacy. 예, 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요거는 이제 오픈바자라고 실제로 이거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인데 아직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비교적 성장은 빠른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우리가 하면 서버에 들어가고 있고요. 서버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어쨌든 중앙이 있는 겁니다. 중앙이. 근데 이거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오픈바자는 뭐냐면 중앙이 아예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자기가 앱을 받아가지고 PC에서도 이제 앱을 받아가지고 어떤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같으면 아마존 안에 들어가서 아마존 리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걸 파는 애들이 그냥 내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랑 여기 들어가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중앙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얘를 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페이먼트도 이 아마존은 자기가 중간에서 하잖아요. 이거는 사겠다라고 하면 그 확인이 이제 비트코인처럼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택배를 받아오면 되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에스키모가 만든 털실도 살 수 있고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는데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네트워크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거 하나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Stitch Fix is my own personal stylist. I discover so many new styles, all these new brands they cared about, the shirts, the shoes, the cuts, the colors, everything. And when you open them up, it's like the color I want, the cut I want, they know what's going to fit me, they know my body. When I feel really good about what I'm wearing,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I'm wearing is Stitch Fix, that's why the colors are popping, and that's why the smile is shining. Please fill out 이 스티치픽스 모델이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옷을 골라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핫합니다. 자, 이 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베이를 한 30분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옷을 내가 사야 되니까 내 키 뭐 이런 신체 사이즈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 무늬가 여러 개 보여주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냐 뭐 이거 찍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찍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이제 리퀘스트를 해요. 내가 지금 뭐 최근에 뭐 봄이 돼서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브라우스하고 해서 정장계통으로 좀 필요하다. 뭐 혹은 뭐 이브닝 드레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옷을 골라줘요. 옷을 골라줘. 그러면 돈을 내. 그래요. 돈을 내. 공짜로 안 골라줘. 얼마야? 20불을 냅니다. 20불을. 20불을 내면 우리 집으로 저것들이 알아서 아이템을 5개를 보내줘요. 그럼 아이템 5개 우리 집에 오잖아요. 택배로.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돼요. 그때 페이먼트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면 돼. 근데 5개 중에 하나라도 사면 택배비를 안 받는데 5개 다 리턴하면 택배비까지 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일단 우리 아마존 가서 내가 산다. 아, 이 옷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건 압니다. 이 옷이구나. 근데 와보니까 이게 야, 그 사진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나한테 무슨 옷이 오는지를 알 수 없어요. 말도 안 해줘. 난 몰라 그냥. 그리고 오는 걸 뜯어서 택배를 받아서 뜯어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고 리턴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내가 직접 가서 사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지금 2011년에 장사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2014년부터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7억 3천만 불, 5년 만에 2018년에 12억 3천만 불, 옷을 1조 4천원으로 집합니다.
뭐해서 그렇게 파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고객도 80% 이상이. 내가 직접 가서 입어보고 고르는 것보다 훨씬 이쁜 옷을 너무나 싼 가격에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시죠.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개념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한 2번 했는데 돈은 2만 원씩 2번 해서 4만 원 받아먹고 택배비까지 만 원씩 해서 2만 원씩 6만 원 받아먹는데 내 마음에도 하나도 없었다. 죄송하지만 제 마누라가 그랬으면 여성분들의 특징이다 그러는데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쟤는 사기꾼이다. 블로그에 온갖 아시겠죠? 노이즈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여성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미트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골라주는 거죠. 인공지능을 골라주는데 이게 이제 에릭 콜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출신의 AI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금 하는 말은 대박이 난 건데 핵심은 또 뭐냐면 이게 인간과 기계의 협업 구조입니다. 즉 이제 AI가 한 10개나 15개를 골라주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5개를 파이널라이즈 해줘요.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넷플릭스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골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다가 이 휴먼 터치를 넣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간 거고 이게 소위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계 협력 구조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얘 어디까지 왔냐는 건데 이 순다 피차라는 구글의 CEO입니다. 이 양반이 작년 5월에 공개를 한 건데 인공지능 비서를 이까지는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더 개발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내가 여의도에 있을 건데 그때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 여의도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위장을 네가 검색을 하고 거기 블로그 다 보고 좋아요 몇 개 있는지 다 본 다음에 내가 갈 만한 데를 골라가지고 네가 미용실에 전화해서 거기 리셉션하고 내가 가는 시간까지 예약한 다음에 나한테 문자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실제 장면입니다.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이게 실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거는 B2B 개념이 이거는 B2C로 온 거죠. 이제 관련에 와 있는 건데 당연히 끝나고 나서 저기 리셉션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누가 예약을 했는데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저기 이상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발음도 좋고 이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이제 상을 한번 그려보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한번 이 포인트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1960년대 AI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 이 두 그림이 엄청나게 한번 붙습니다. MIT에서는 AI로 가는 걸 보는 거죠. 우주소년 아톰처럼 자기가 인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봤고요. 스탠퍼드에서는 그거는 뭐 한 50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약간 그렇고 IA, 인텔리전스 오그멘티드,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600만 불의 사내처럼 인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봐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런 일로 왔습니다. 사실 지금 투자 좀 배경으로 이렇게 인간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핵심은.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물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경쟁을 가져가는 쪽으로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게 이 말씀만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1년에 자동차가 1억 대 팔리고 승용차가 6,500만 대 팔리는데 그게 아마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아니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여기 시골에서 매일 보시잖아요. 그럼 차를 타게 되면 운전할 일이 없으면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든지 휴대폰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을 제가 본다고 표현했는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더 좋으면 그 안에서 공부하든지 뭐 영화 보든지 음악 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게 뭐 다 요즘 나오지만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져요. 요즘 어디 가도 주차장 없으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식당도 없고 발레 파킹 안 되는데 강남에 식당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근데 이제 주행주행차가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교통계획도 필요 없고 완전히 다 달라지는 구조로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고 하나는 이제 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이 기획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제일 이거 하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기획 이코노미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 비정규직의 발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론 이제 지금은 기획 이코노미가 이렇게 맥도날드 배달하는 사람들이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는 것이 이제 주류기는 합니다. 한데 더 핵심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완전히 최상급들도 우리 취직을 안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의 진짜 전문가들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30명이나 될까 말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뭐 그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 언저리급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 삼성전자도 걔네들은 안 가죠. 왜 안 가죠? 걔네들은 집 편한 대로 6개월 일하고 6개월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어디 가서 디펜딩해서 일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급직이라든지 첨단들도 이제는 어디 취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력 자원의 개념도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이제 마무리고 그래서 이걸로 돌아와서 사실 뭐 예측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어떤 뭐 제가 권력 관계로 표현했는데 기술이 사실 시장을 변화시키고 그 시장이 이제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 이 그런 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P2P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P2P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하나가 더 붙여지면 AI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하나 요소로서 다양한 곳에 로봇에도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차 들어가잖아요. 다 이제는 마치 그처럼 다 들어가면서 그 AI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업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디테일하게 뭐 이게 뜰 것이다 저게 뜰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온 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네,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뭐 어디 사석에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에 논리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변하면 시장이 변하잖아요. 저는 이제 권력 관계가 변한다고 했는데 근데 권력 관계가 변한다는 사회적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도까지 변화시키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시장을 적대시키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 2단계로.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면 화두 딱 3개는 P2P, 글로벌 네트워크, AI 이 3개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개별 시장의 침투에 들어가면서 그 양상을 바꾸는 것이 지금의 근본적인 것이 그 어떤 변화의 한 메가 트렌드이고 그것이 202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뭐 내년 내후년 뭐 살 다 왔습니다 사실 다 왔는데 이게 이제 202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이제 변화 이제 뭐 이미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점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기폭제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차가 2020년대 중반 빠르면 2023년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 시장 전체를 또 한번 완전히 뒤집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 10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저 질문하는데 안 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안 하시면 또 제가 준비